사람이 만드는 시간과 역사는 스스로 느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역사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언저리 소수이며 지역 정서에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역 구성원의 20%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수를 자처하며 진보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자주 만나기도 힘든 대면대면한 관계의 어색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명이 시작된다면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서도 조금은 유연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미친 개미들의 세상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껴주십시오. 2023년 3월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교통비를 포함한 물가 폭등으로 유독 춥기만 했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손기수, 장은주입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의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경북의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이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의성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처음 뵙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궁금한 걸 물어본다 그러는데 편하게 여러분들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소개드릴 때 봄날의 햇살이라는 수식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 도당위원장 선거 때 사용하셨던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명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별명으로 어떻게 불리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명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생회장을 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그냥 이짱 이렇게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대 학생회장이라고 이짱. 아직도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저를 이짱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저를 마당댁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제가 약간 좀 전투적으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붙여주는 별명들이 뭐 잔다르크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는데 이건 좀 버거운 네. 별명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이짱이라는 얘기는 저희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네. 제 아주 오래된 아주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지금도 후배도 그렇고 친구들도 네. 이짱 네.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저도 이짱으로 부르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우리 동네 이장님인 줄 알아요. 그렇겠네요. 네.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장님의 이미지와 위원장님을 향한 지지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팬도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등 굉장히 유명하심에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해 임미애 톱파보기를 해보려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해보시지요. 네. 그럼 먼저 유년 시절의 도당위원장님의 모습과 생활이 궁금합니다.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그 어린이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식구들 모였을 때 했는데요. 어렸을 때 내가 한글을 깨우친 것만 해도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1부제, 2부제, 3부제 이래서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전에 등교하는 애, 오후에 등교하는 애 이렇게 나누어서 등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또 잘 봐주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 뭐 결석은 밥 먹듯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깨쳤으니 놀랍다 이러는. 그래서 학교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주산 배우는 열풍이 있었거든요. 주산을 배우면서 암산하는 게 속도가 약간 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선생님이 시험 점수 평균 내고 하는 것 때문에 자주 불러서 짜장면 사주면서 일 시켰고 그때부터 학교가 조금 친해진 그런 케이스?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취미를 가지셨었나요? 취미? 인미 어린이는. 노는 거? 잘 놀았죠.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도 놀 때 약간은 아이들이 좀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싸움도 조금 잘하고 어디 가서 따지는 것도 조금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화장실 갈 때 꼭 같이 가자고 애들이 오고 밥 먹을 때도 꼭 같이 먹자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제가 한 번은 내가 약간 보이시한 그런 면이 좀 있나? 뭐 그 동성의 여성들한테 그 여학생들한테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네,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네. 막연히 멋져 보이는 친구들. 별것도 아닌데. 외모에서 풍기는 것도 있겠지만 성품에서 풍기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지금의 이미지 그대로 혹시 유년 시대대로 그랬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이시한 이미지가 사실 지금도 남아있고, 이제 그것도 제가 굉장히 매력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네. 그랬었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머리가 좀 짧았고, 네. 대학교 다닐 때 머리가 이제 단발이긴 했는데,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네. 처음 알았어요.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총학생회장 선거하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87년도에서 6월 항쟁을 준비하고 6월 항쟁을 쭉 이끌어가고 나중에 6.29 선언이 날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매일 데모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뭐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혈서도 쓰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하루하루가 이게 드라마틱한 일들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저희가 여대잖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동기들로부터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학생운동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행운아 복받은 사람, 고마운 면들이 많은 인생을 사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한테 인기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전 여자 입장에서 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아, 더 그래요? 많은 줄 알았는데. 저 둘 다 많고. 둘다 먹고, 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경북에서, 특히 이 영남 지방에서 보기 드문 이력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80년대 여야대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예, 그때부터 또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펼치셨는데 어떠세요? 그 주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바꾸자라기보단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던 거죠. 대학교 다닐 때는 뭐 날마다 혁명을 꿈꾸는 전사였을지 모르지만 졸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내려와서 농촌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회를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살아온 과정을 막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의미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막 좀 포장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가끔은 좀 부담스럽지요. 똑같아요. 저는 그냥 농촌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 뜨면 해질 때까지 일하면서 그러다가 저한테 의원이란 역할이 주었을 땐 그냥 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한 거였고 또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또 그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나 네. 그 진행자님이나 저는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막 혈기를 왕성했다. 지금도 혈기 왕성하시지만 그때 세상을 바꾸고자 했을 때 같이 이제 열심히 활동했던 운동부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예. 많죠.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분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제 대학교 4년 동안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지 꽤 오래됐고요. 88년도에 이제 농촌에 내려가서 농민운동 한다고 전라북도 순창에 내려갔다가 사고로 이제 뭐 세상을 달리한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농촌에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 거였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있네요. 자주 얘기하는 뭐 우상호 의원도 학생운동 할 때는 같이 했던 사람이고, 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네, 특별히 혹시 실명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김성환 의원도 네. 같이 그 학교 다닐 때 네. 활동을 했던 네. 사람이고 네. 이인영 의원도 아. 김태년 의원 초선 됐을 때 우리가 네. 너는 초선인데 네. 외모는 삼성급이다. 네.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한 5성급으로 김태년 의원도 있고 뭐 최종현 의원 네. 하남시의 최종현 아. 의원도 있고 네. 네. 아, 그래서 요즘 국회 출입이 엄청 잦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 방에는 잘 안 가요. 그래요? 네. 아. 그냥 네. 뭐 단톡방에서 주로 네. 대화하고 네. 저는 요즘 선거법 개정 때문에 네. 이제 네. 의원실을 방문하고 하기는 네. 하는데 네. 그럴 때 제 역할과 이게 정확하게 선은 그어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술집에 가서 만날 때는 편하게 네. 만나는데 네. 의원회관을 방문할 땐 저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의원보다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이 훨씬 더 그렇죠.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조직에서는 그렇죠. 예, 당에서는. 훨씬 서열이 높은데 네. 이건 당조직이 아니어서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 개혁의 딸들한테 인기가 유독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또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다닐 때도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예. 그리고 지금 선거할 때도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예. 혹시 그 이유가 아까 보이시는 매력 말고 또 다른 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에 그 소위 개딸들 네. 분들이 저한테 지지를 표하고 네. 뭐 유세 현장에 꽃도 들고 오시고 네. 편지도 들고 오시고 그 당시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포항에서 어둑어둑해졌는데 유세 끝난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려오는데 막 쫓아온 어떤 청년이, 여성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주면서 제가 지금 이제 취준생이라는 거지. 취준생이어서 지금은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지지를 표했던 거는 저는 대선 패배의 그 아픔을 저를 통해서 약간은 좀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임미애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 당시 누구 다른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좀 일어나고 싶은 본인의 의지를 그 후보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한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운 좋게 그때 후보가 저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너무 겸손한 말씀.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누가 나왔어도 아마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과 연대와 지지를 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는 현재 의성이 고향이고 현재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의성 출신 남자들이 보면 굉장히 능력자예요. 그래요? 네, 주변에서 괜찮은 분들 친해져서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 하나 보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성 남자들이 굉장히 능력자다.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성 여자입니다. 안동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물론 배우자이신 김영건 위원장님도 훌륭하시니까 부부의 연우로 또 정치적 동지로 함께 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연애의 시작과 결혼을 결심한 배경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원장님 고향이 의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그 부분 한번 의성은 남편 고향이고, 네. 지금 그 남편이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제가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러고 있고, 생활은 애들 때문에 읍에 나가서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은 여기까지 네가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내가 이 남자를 사랑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로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쵸. 그때는 일단 진지하게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남편이 시국 사건에 연루돼서 꽤 긴 시간을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교도소에 있다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가석방돼서 나온 상황에서 그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농성장에서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좀 인상이 남기도 했고, 제가 농촌에 내려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전국을 한 바퀴 삥 돌고 있을 때, 나주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신정훈 의원님 집에, 그때 그분이 그 돼지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며칠을 먹고 자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 경북 의성에 왔을 때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경운기 끌고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고, 눈 떠서 보니까 아침에 해는 다 떴는데 경운기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마당에 들어오는데 막 모자 쓰고 밀짚 모자 쓰고 경운기 끌고 딱 들어오는 뒤에서 막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빛이었잖아요. 그건.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네. 진짜 거짓말같이 사람한테 빛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가 뜨는 방향이 그쪽이었어. 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네. 해가 뜨는 방향이었는데 네. 진짜 사람이 막 빛이 나는, 그래서 소위 이제 아우라가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당시 저는 자가용을 모는 남자들은 많이 봤지만 경운기를 모는 그 또래의 남자들은 잘 네. 못 봤거든요. 20대 중반 후반 정도? 네. 2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 듯한.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네. 약간 기계치예요.
기계만 몰고 나가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네.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네. 것에 대한 이제 허상이 싹 깨졌는데 오히려 기계를 내가 몰면 더 편한데 그때는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함께 뭔가를 도모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학벌에 20대 청년이 경운기를 타고 밀짚 모자를 쓰고 이제 그렇게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그 모습에 잘생기셨을 반하셨군요. 텐데. 그때 잘생겼다는 생각은 사실 네. 안 했고 지금 보니까 아니 그때 눈에 뭐가 씌인 거지. 진짜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착각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 뻔히 그 마당에 들어오는 경운기에 뒤에 해가 뜨는 게 그게 그 사람한테서 나는 빛이라고 네. 착각하는 것 자체가 제 눈에 뭐가 씌인 거지. 혹시 그렇게 눈에 씌인 다음에 얼마 뒤에 결혼하셨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네. 그래도 한 몇 년 있다가 아, 결혼했죠.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네. 엄마가 네. 좀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네. 부모님 서울에 계셨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고마운 건 저희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엄마는 좀 많이 반대하셨고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시켜드렸죠. 제가 부모님한테. 근데 뭐 제 고집을 꺾는다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이남 이녀. 중에? 딸로는 맞이고 네. 위에 오빠가 있고 오빠 네, 있으시고. 둘째죠. 그래도 결혼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생활하셨을 텐데 네. 사랑의 힘으로 경북 의성까지 결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게 됐잖아요.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런 분이 호남에 계셨더라면 내가 호남으로 시집을 갔을 텐데, 그럼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제가 남편한테 가끔 그래요. 예. 태어나도 어디 이렇게 개떡같이 태어나가지고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이 통합 신공항 유치 때문에 막 네. 의성군이 전체가 들썩였었거든요. 주민 투표를 했었고 최종으로 이전지로 확정이 되고 나서 뉴스에 탁 나오는데 그때 남편하고 같이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여기를 어쩜 우리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여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어쩌면 공항 그 소음 피해 때문에 그러면 저희 거기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그날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자꾸 섬에 갇히는 느낌도 받고 이렇긴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우리 동네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떠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눈물도 나고 좀 그런 거죠. 근데 선거 때는 그런 얘기 해요. 어휴 좀 좋은 데서 태어나지.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아들 두 분이 장성에서 이제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자리 잡으셨는데 경북 의성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육아 선배로서 조언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어려운 거를. 네. 의성에 사는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아니 그런 거는 조언을 못 해요. 나가야 될까요? 아니 우리 애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큰 거지 엄마가 잘 키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잘 컸네요.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발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아주 잘 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하고 저하고 애 키우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저는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 용돈을 받아서 한 달을 쪼개서 쓰는 습관을 들인 사람인데 남편은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그 당시 PC방에 1,000원 들고 PC방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용돈을 주면 네가 이거를 어떻게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쓸지를 네가 보여봐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 남편은 저희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카톨릭 신자에서 성모상이 있거든요. 그 밑에 서랍이 있어요. 근데 서랍에 늘 빳빳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놔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써라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 가지고 애가 이러면 경제관념이 생기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면 결국은 아이들은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니 왜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저는 맞으면서 자란 애가 아니어서 뭐 잘못하면 말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듣고 있다가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차라리 때려. 배웠다는 여자들이 하는 게 말로써 애를 조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저하고 남편은. 근데 제가 오히려 남편한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육아 조언을 이제 서랍에 1,000원짜리를 좀 많이 네, 넣어두라. 저도 적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 남편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면. 전 아이에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거든요. 늘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요즘 사법부를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난생 처음으로 법관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하나?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막 하면서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가라, 법관이 되어라. 정반대의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정치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현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도당위원장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권력을 가져라라는 내지는 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얘기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가훈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은 그 가훈이 좀 부끄러웠대요. 좀 폼이 안 나서. 가훈을 가지고 와라, 써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다른 집은 한자로 막 이렇게 사자성어 같은 거 써갖고 가는데 우리 집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폼이 안 나서 조금 거시기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이제 뭐 힘 있는 자가 되라라든가 이런 생각은 저희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가 약간 언어에 남다른 이렇게 자질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제가 한때는 너는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제작하는 PD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PD 되라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재주는 없나 봐요. 안 한대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 그렇군요. 예. 가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훈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가훈이라는 거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학교 다닐 때 물어보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한자로 이제 적어갔습니다. 한자로. 뭐예요? 예. 효경화의 기중자락.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면 그 중에 낙이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렸을 때 다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 뜻인지? 물론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외웠죠, 그냥. 예, 예. 지금도 문득 생각났는데, 저도 지금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가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예.
가운 하나 만들어서 좀 적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네.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자. 아유,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들고 가면 아마 그 집에 애가 아빠 우리 집 가운 이상해 이럴 줄도 몰라요. 우리 집 애들이 네. 그랬어요. 아빠 아. 우리 가운은 폼이 안 나 이랬었어요. 네. 가정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저기 인미 위원장님이나 김영건 의원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아주 힘든 곳에서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네. 부모님도 속을 좀 많이 썩여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혹시 가장 가슴 아팠던 적, 부모님한테 이건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했다 이런 적 혹시 있을까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네. 에이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일단 출마하는 것 자체를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시고 저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자체, 내 삶에, 내 가치관에 혹은 내 인성 모두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선거를 하면 전 됐어요, 계속. 이번에 도지사 선거가 떨어졌고. 근데 제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선거에 계속 떨어진 걸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왠지 저 사람의 삶이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이 한 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며칠씩 말이 없으시죠, 그냥. 애써 좀 웃으려고 하기는 하나 그게 다 보이는 남일 같지 선거. 않은가요? 아, 네, 네, 선거. 너무 갑자기 네. 숙연해지고. 선거라는 게 원래 all or nothing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 진행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실 게 없을까요? 처음이라서 네. 아직 그럼 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낙선의 후유증을 네. 아직도 겪고 계시고. 네. 부모님한테 가장 미안했던 점은 낙선의 그 상처를 안겨드린 점. 네. 네. 그리고 혹시 자녀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못해줘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많죠. 네. 처음에 출마했을 땐 애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나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뭐라 그럴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는 선거할 때 가능하면 애들한테 와서 도와라 이 얘기 안 해요. 어느 시점에 이 아이들이 대중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고 남편이 좋아서 선택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나하고 똑같은 선거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거는 엄마 일이야, 이건 아빠 일이야, 오지마,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표를 얻는데 네가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절박한 만큼 애들도 너무 절박하니 그 절박함을 가지고 거리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또 보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와라 이 소리는 안 하고 저희 큰애가 12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특정한 어느 대학을 가면 막 동창회 그 다음에 지역 시청 뭐 이런 데서 네. 막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이 좀 돈이 제법 됐어요. 근데 12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입학은 3월 달에 하는데 총선은 4월 달이었거든요. 그 장학금을 저희가 네. 애한테 쓰마 이러고서 네. 선거 비용으로 다 썼거든요. 총선 선거 자금으로 다 썼던 기억이 있고 그걸 네. 아직도 애들이 얘기해요. 네. 큰애가. 갚아주셨나요? 못 갚아주면 어떻게 갚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갚아요. 못 갚지. 그래서 그래도
그때 마침 네한테 장학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좀 쓸 수 있었다. 고맙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넘어갔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기 큰 자제분께서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네. 갑자기 결혼을. 아, 갑자기 하신 거였습니까? 아, 아, 그렇군요. 얘가 네. 이제 외국에 나가야 네. 되는데 네. 혼자 나가기 아, 어려워서 네.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네. 아. 하고 네.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가정에서 자란 자제분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며느님 있을 거잖아요. 네. 며느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요 정도. 네, 이 영상 꼭 반드시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자제분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혹시 이제 자제분들께서도 이제 엄마 아빠를 보고 아 나도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혹시 지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반대하실 생각인가요? 있어요. 있다 지금 네, 하시는.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가끔 이 정치라는 게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된다면, 네가 하고 싶다면 네. 하라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네. 모르니. 네. 그리고 정치가 꼭 어떤 정무직만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만 네.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거나 어떤 정책을 네. 결정하는 단위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순간이 온다면 거부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그랬지만, 네. 네 역할이 있다면 해라, 이 얘기는 했어요. 아, 혹시 아버지 어머니처럼 경북에서 한다면은 그래도 그럼 전 밀어줘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힘든 경험을 하셨는데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뭐 경북이 지금처럼 이런 게 10년 뒤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은 네. 저는 안 해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적인 도당위원장님 말씀. 그러면 지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드님을 포함한 이제 정치 입문자들에게 먼저 앞선 경험자로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북에서 정치하는 네. 사람들요. 저는 소위 586 세대의 그 끄트머리? 아니면 혹은 중간? 저는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의 소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의 체제를 87년도에 87년이 열었거든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고 88년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그 체제로 인해서 움직여진 세월이 3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룬 성과도 무지무지 많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당위원장님의 지역 출마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출마 선언 후 주변 반응, 이제 부모님은 들었는데 지인들이라던가 최측근들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게 2006년이에요. 2006년도에 제가 1월 3일 날인가 모 단체 신년 교례회 때 가서 인사하면서 임미애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자가 그것도 열린우리당으로 되겠냐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 친구들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 친구들이 떠나갈 사람들은 좀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어떤 정치적인 얘기 혹은 나한테 정치인으로서의 인미애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저는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갈 친구들은 가고 더욱더 지지해줄 친구들은 남고 새로운 인생이 확 전환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혹시? 정말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날 끝까지 지지해 줄 거야 라고 했던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잖아요, 주변에. 네. 그때 놓치기 싫은 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마음속에. 그때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전 물어봐요. 그때의 반응이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럴 때는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죠. 그런데 저는 물어봐요. 이제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른 다리 긁어야 되는 그렇죠. 관계인데 그래서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래도 지역에서 제가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건 그 친구들이 여전히 제 옆에 남아있어 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정치 성향을 바꾸신 분도 있으시겠네요. 있죠. 많으시겠네요. 네, 민주당은 안 좋아하는데 네가 아이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거는 때문에 뭐 이런 큰 얘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출마를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 표 한 표 다 표로 보인다고 하던데 혹시 위원장님도 그러셨나요? 맞아요. 그게 수도권 같은 데는 어딘가에서 무더기로 내가 만나지 못한 유권자들 표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 의성에서는 제가 얻은 표가 손에 딱 들어와요. 제 처음 군의원 선거했을 때 옥산면이라는 데서 47표인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47표가 누구일까를 세게 되죠, 이렇게. 네. 김상수, 어르신, 김희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문제 네. 세가면서 세는 거죠. 네. 그런데 47표가 내가 아는 사람이 넘을 때는 이 중에 누군가는 네. 안 찍었네 이런 네.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네. 선거를 하면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 말이 사실이군요. 예, 사람이 표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근데 아까 표를 뭐 이 사람 세아리는 거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오늘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오늘 누굴까? 이 사람. 너무 우울하지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제가 오후에 개표가 됐으려니 생각하고서 네. TV를 켰는데 이제 무효표 여부를 놓고서 막 한참 심강이 중인 그 순간을 봤거든요. 나중에 결과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이 실망이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뽑은 의원들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법을 내세운 이런 탄압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에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이 사태를 대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이번 싸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번 싸움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싸움을 한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지지율 혹은 내 당선에 유리할까를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결과를 받아든 부결과 가결의 그 결과표를 받아들고 저는 오늘 저녁에 당원들이 술 먹는 당원들 억수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당원들을 위로해 주거나 당원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 안아주지 못한다면 뽑을 때는 머슴이라고 뽑았는데 뽑아놓은 주인의 상투 흔들고는 그런 머슴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위원장님 마음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지역 정치로 돌아와서요. 대한민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고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좀 심한데 네. 지역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 정치를 하면서 네. 저는 사실 지방에서 내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 여의도 정치는 TV를 통해서만 네. 보고 또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는 게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네. 제가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역 정치밖에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을 이해하는 네. 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네. 거,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는 네. 거, 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이제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의도 정치에는 너무나 네. 해박한 지식과 뭐 이런 정치 평론가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우리 지역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려면 네가 발 딛고 선 곳에 대한 네. 네 뿌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하고 싶어요. 지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뿌리를 내리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잠깐 착각했었는데요. 요즘 위원장님 요즘 여의도 정치에 워낙 이제 많이 등장하시다 보니까 저 임명희 전에 항상 저렇게 여의도에 계셨구나 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감사해보고 그전에 우성에 계셨죠? 네. 경북에 계셨죠? 뭐 이런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1년에 서울 가는 게 저희 뭐 네. 옛날에는 아버지 생신 때는 한 번 갔지 서울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막 4일씩 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이러다가 지방 꼬라지가 되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하지요. 아무튼 여의도에서도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에요. 네. 정치 얘기 계속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잖아요. 뭐, 물론, 훌륭한 위원장님 당선됨에 마땅하나, 그래도 상대 후보도 나름 훌륭했으니까 당선이 됐을 거잖아요. 혹시 배울 점이 있는 후보가 있었을까요? 저는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도, 그냥 당선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갖는 뭔가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빨리 배워요. 네,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네.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많은 곳에서 네가 배울 걸 빨리 찾아내는 네. 사람이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면이 있나 이랬는데 네. 저희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도의원을 할 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도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이해도가 높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우리는 정치 연륜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쪽 땅에는 그 열정에다가 거기에 더해지는 삶의 경험, 그 다음에 괜찮은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쪽 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거는
물론 여의도 정책 우리가 당과 당으로서 대결해야 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의원, 지방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경북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당 지지율이 20%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출마를 하셨던 경북 의성군 현재도 살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사실 인기는 되게 많으신데 저희 당 지지율은 낮거든요. 10% 초반대. 굉장히 험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실패 없이 승승장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꿈꾸는 병아리들에게 롤모델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럼에도 첫 출마나 그 뒤이은 출마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출마와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있고 이러지는 않고, 제가 제 정치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2014년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때 이게 충격이 워낙 컸고 그 당시 이제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었고 도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금성면의 장날이었는데 아침에 장에 갔다가 뉴스를 통해서 배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걸 봤어요. 할머니들하고 아유 애야노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해경이 왔으니 이제 다 됐어요. 괜찮아요. 아유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장을 다 돌고 거기 상가 다 돌고 회걸음에 그 가게에 다시 갔는데 애들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상처가 너무 컸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애들한테 제가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왜 엄마가 자꾸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은 날 살아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내가 이런 세상을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나는 뭐 했지? 내가 지금 발 딛고 산 데를 한치도 바꿔내지 못한 나는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도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뭐 경선이라는 이제 제가 남편을 그때 붙잡고 그랬어요. 나 도저히 이 선거를 못 하겠다.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 국민 여러분 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후보 단일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후보가 드랍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경선을 하면서 단일화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보가 안 된 거죠. 후보 안 되고 저는 그 발표를 아침에 기자들한테 딱 하고 10시에 하고 그 길로 이제 밭에 가서 그냥 퍼즐 앉아서 이제 풀을 계속 뽑았거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세상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집하고 밭하고 집하고 밭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 그러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있을 때와 네가 버텨주는 거하고 네가 없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뭐 했지? 내가 정말 쓸모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티는 것도 그 과정에 버텨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용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피하거나 내지는 뭐 이러지는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어지면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내가 잘해내지는 못해도 내가 버팀으로써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뭐 그거 하지 뭐 이런 마음. 이미 도당위원장님은 그런 공감으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가훈이랑 좀 맞아떨어진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반 군빈에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럴 때 의원 신분이 되었을 때 이게 가장 불편했다 하는 점 있으셨나요? 의전이요? 네. 막 그리고 사람들 얘기할 때 존경하는 의원님 속으로 이러죠. 개코나 존경은 무슨 이러면서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길들이기예요. 공무원들이 저를 길들이는 거고요. 그게 또 익숙해지면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존경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불필요한 그런 말로서의 의전, 행동으로서의 의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경북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민주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전에 대한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의전을 1년, 2년, 10년, 20년씩 쌓였을 때 그때서야 기회를 주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게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그런 류랑 같이 섞여서 그런 분들과 같은 섞여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불편함은 많으셨을 것 같고 사실 다음 질문이 의원일 때 가장 좋은 점이었는데 혹시 그게 권력의 맛은 방금 말씀하셨던 취하게 되는 의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첫 번째 외부 행사가 뭐였냐면 의성군에 마늘 캐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을 그 당시 한 열 몇 명? 하여튼 꽤 많은 의원들을 데리고 6월 달에 마늘을 캐잖아요. 그 당시 원내대표 선출이 5월인가 그랬거든요. 첫 번째 외부 행사가 의성군에 마늘을 캐러 온 거였어요. 그때 이제 김관용 지사가 있었고 처음엔 김관용 지사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그땐 여당이 아니었구나. 여당이 아니었죠. 야당이었지. 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원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관용 지사도 오고 도청 직원도 오고 의성군 공무원도 오고 논에 그냥 사람이 마늘 개수만큼이나 사람이 쫙 깔려서 마늘을 캐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도의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을 처음 봤고 근데 그 처음 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소탈하다는 거예요. 논에서 같이 마늘도 캐고 농담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자기네는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이상했거든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하늘 위에 있는 뭐 사람도 아닌데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그냥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 정도로 차이가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전에 매이지 않고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훨씬 더 능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능력이 있고. 근데 왜 안 찍어주는가 몰라.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예, 경북에 자주 내려와서 이런 모습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군의원 하실 때하고 도의원 하실 때 차이점이 뭔가 이건데 이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차이 좀 묻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이제 질문 드리기 앞서갖고 제가 친한 선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준 게 있었고 한번 소개드리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뭐 군의원, 구의원, 기초의원들은 동네 사람들이 어이 김의원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한잔 하지 그러면은 기초의원 달려갑니다. 광역의원은요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글로 갈게요 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은요 의원님 언제 내려오십니까 제가 그날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차이랍니다. 아, 맞네요. 네. 재밌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이회장님께서는 군의원 하실 때하고 도의원 하실 때 혹시 어떤 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의원을 했던 사람이 도의원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의원은 약간 좀 거리를 둬요. 약간 좀 큰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바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기초의원이 더 바빠요. 골목길을 다 네. 챙겨야 네. 되고 마을마다의 뭐 대동이든 뭐 농협에서 하는 공개든 네. 뭐 이런 거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조사도 다 쫓아다녀야 되고 훨씬 더 바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친밀도는 훨씬 더 높아요. 도의원은 적당하게 빠져도 돼요. 빠질 때 이유는 있죠. 아유, 뭐, 네. 의회 일정 네. 때문에 이러면은 네. 만사가 돼요. 네. 근데 국회의원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생각보다 덜 바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치면 지방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의 의원들이야말로 지역에 정말 이렇게 네. 개미 같은 네. 일꾼? 아, 네. 굉장히 주민들 네. 입장에서 소중한 네. 일꾼들인 거죠. 네. 그 일을 할 때도 네. 차이는 있어요. 네. 도의원이 되면 약간 이게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군의원을 할 때는 내가 정치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군의 살림꾼, 네. 그냥 마을의 일꾼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도의원이 되니까 당대당 대립하는 게 딱 생겨요.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데도 관점의 차이가 노골화되고 네.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결도 많고 요게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마 국회의원이겠죠. 재미는 네. 기초의원이 기초의원이? 훨씬 네. 더 많아요. 주민들이 힘은 근데 기초의원들이 더 있어요. 기초의원을 네. 해본 경험자로서 얘기하면 기초의원은 할 때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인데 도의원은 네. 자네가 있으나 없으나 뭐 네. 아, 그 그런 말도 네, 와닿네요. 네. 네. 아무튼 전국의 기초의원님들 화이팅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기초의원님들 네,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그 이불킥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네.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이게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이불 차는 그런 거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이 의정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불킥 했던 적 혹시 있으실까요? 많은데 네. 사실 딱히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있지 않은데 왜 이제 저는 이제 5분 발언이든 도정 질문이든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제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다가 보니 이제 즉석에서 토론이 벌어지거나 내지는 뭐 도정 질문할 때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해내지 못했을 때 집에 가서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멍청하게. 이때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지. 그때는 밤잠도 설쳐요. 좀 참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참기는
이불킥을 하셨군요. 그럼요, 하죠. 내가 맞다. 그거- 여기서 내가 네.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그렇죠. 말이 지금 생각났을까?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네. 내가 이때는 그렇다고 내가 그 순간을 내가 기록을 해놨다가 네. 다시 네. 해되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안 되고. 그 순간 다시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 제일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정 활동 하시면서 많은 공약도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공약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약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뭐 했는지는 아. 이제 이 가까운 연도부터 이렇게 기억이 나지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공공 심야약국 네. 조례 네. 통과시켜서 네. 우리가 요새 의약분업된 이후에 약국이 병원 문 닫는 시간이면 약국도 네. 문을 닫아요. 네. 근데 애들은 꼭 밤에 아파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갈 때도 마땅치 않은데 약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밤에 급하게 그 약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료 그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공공 심야 약국을 설치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부터인가 공공 심야 약국이 지금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제가 여성 농민과 관련돼서 관심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도내의 여성 농민들이 농업인으로 직업이 농업이라는 것으로 여성 농민이 인정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것을 좀 정비를 하는 일도 했고 그래서 뭐 했냐 물으면 이렇게 네.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너 4년 전에 공약이 뭐였어? 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서 이 불량 정치 많은 일 하셨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임의정도 하면은, 그 이제 심야 공공약국 딱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인 하면은, 아, 그 사람 하면 무슨 단어가 탁 떠올라야 한다. 예. 그래서, 임의하면, 여성 농민도 좀 아, 붙여주세요. 여성 농민과, 예, 심야 공공약국.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성군을 뛰어넘어 경북께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셨는데요. 제가 진짜요? 생각하기에 제 주변에서도 초기에는 당을 떠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대처하는 자세는 어떠셨나요? 저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좀 둔해가지고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막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를 않으려고 애를 써서 그리고 그거는 여성 정치인이어서 겪는 그런 뭐 질투 내지는 견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성이어서 겪는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보면 인기만큼 인기가 오를수록 루머도 같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명해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해명을 이게 루머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루머 중에 하나는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하면 인미에 이렇게 치면 제가 송파구 거요동에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캡처를 해가지고 SNS에 쫙 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농부인 척하는 그 정치인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는 너의 실체는 그러지 아니한데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실체를 드러내주마 이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공격해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송파구 거여동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내가 집이 송파구 거여동이라는 거를 누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바로 일들이 시기와 되게 질투. 있는 시기와 질투.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네.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송파구에 집 있으면 좋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송기호 변호사한테 한 표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공격 중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남편도 정치를 하고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부부가 둘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의원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거였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번번이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의성군의 유권자들이 저를 찍어준 거였거든요. 도의원 출마했을 때는 제 남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부부가 뭘 둘 다 정치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유권자들은. 그 상황에서 너는 네가 잘하는 게 있으면 해야지 라고 찍어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이 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마누라는 도당위원장 선거를 나가고 남편은 지역위원회를 꿰차고 있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도지사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도당위원장 후보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지사 후보는 될 수 있는데 도당위원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민주당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혔고 저한테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몇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도지사 후보로 당이 전략 공천했다면 내가 도당위원장 후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선택을 하는 문제는 당원들한테 달려있는 문제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당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더 이상 나를 김영건의 아내로 보지 말고 정치인 임의회로 평가해달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이미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나를 도당위원장으로 찍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아내로 바라보고 정치인으로서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뒤로 그분들이 저한테 지지 의사를 표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러면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지요. 네. 선거제도 개혁, 이게 작년 하반기만 해도 좀 이게 이슈로 부상되면서 좀 탄력을 받는가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연초에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은 뚜렷하게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어떤 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선거제도로 바꿔달라. 그게 저희 요구예요. 득표만큼 의석수를. 저희가 지금 경북에서 총선 때 얻는 득표가 25에서 27, 8%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어떤 데는 뭐 한 37% 얻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25에서 27, 8%를 얻는다면 그 정도만큼의 의석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의 기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유권자들 중에 25%가량 4분의 1이에요.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13대 때부터 지금 21대까지 계속 찍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줄어드는 지지율이 아니라 점점 그 지평이 넓어지면서 지지자들은 지지 의사를 표했는데 그게 벌써 35년인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버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찍어대는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득표만큼 의석수를 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당 지도부도 만났고 뭐 국회의원들도 만났고 저희 호소문도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선거 제도를 원하냐 그러면 득표만큼 의석수가 적용되는 이 원칙을 현재 253석 지역구 모든 의석에 적용을 하는 제도라면 대선거구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소선거구제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아무리 그래도 2대1의 의석수 비율이 보장되어야 그래야 득표만큼 의석수라고 하는 이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위원장님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득표한 비율만큼의 의석을 다오. 배려하지 마라. 100% 주듯이 하지 마라. 험지에서 고생하니까 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25% 받았으니까 25%의 의석을 다오. 이런 제도는 어떤 거라도 환영한다. 그렇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입시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간단하고 좀 짧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그 권역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는 하나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달라. 네. 그래서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 2대1의 의석수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의석수가 경북이 13석이잖아요. 네. 지역구 의석이 13석이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것의 절반인 6개 내지 7개의 의석수가 배정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전체 의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좀 줄여서 예를 들면 지역구 의석수가 경북에서 10석이다. 네. 그러면 그것의 절반인 5개의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보장해달라라는 거고요. 그 5개의 의석수 중에 후보 이중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다시 말하면 석패율제가 도입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후보를 이중으로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지역구 나가는 사람은 지역구, 비례대표 나가는 사람은 비례대표. 근데 이거를 이중 등록이 허용되게 하면 석패율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도 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2대1의 원칙 그 다음에 이중등록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뭐냐면 연동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투표를 했어. 그리고 지역구를 뽑았어.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다 당선됐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정당 득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한 60% 얻었고 민주당이 한 30%를 얻었는데 60% 얻었다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국민의힘한테 줘요. 선거 니네 잘했으니 얘따 하나 더 가져가라. 보너스 주듯이 하나를 더 줘요. 이게 아니라 여기 60% 얻었지만 실제로 전체 의석수의 60%를 지역구에서 다 가져갔으니 30%의 지역 비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다면 이 의석수를 비례 의석수에서 채워주는 방식이 연동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된다 할 때 세 번째 원칙은 연동형으로 돼야 된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국회의원 수는 반드시 고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국회의원 수가 항상 변합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선거제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또는 뭐 호남과 영남 간의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 혹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희가 2월
25일 날 광주에 갔었어요. 광주 시당의 정개특위에서 지역위원회에서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 모아놔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광주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가실 것인가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날 저희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 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대선거구제를 그 하나의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대 의견으로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것도 2대1, 그다음에 이중등록제, 그다음에 연동형. 저희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의견차는 이제는 없어요. 문제는 저희가 선거법 개정 싸움을 하면서 현실에 가장 벽으로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였어요. 이번 내년에 총선 치를 때요. 수도권에서 10석이 더 늘어나요. 300석의 의석수를 고정해 놓고 10석이 수도권이 더 가져가게 되면은요. 그 의석이 어디서 줄어요? 결국은 지방에서 줄어야 돼요.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에 수도권의 의석수가 152석인가 이렇게 돼요. 국회의원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선거법 개정에서는 지방에 한데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수도권과 맞서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민주당 당 지도부도 거의 다 수도권 네. 지도부여서 아직은 힘듭니다. 좀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에는 사실 정당의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권의 지난 1년 평가해 주시겠어요? 아, 윤석열 정부요? 네. 아, 이게 저는 지금 정부 평가하는 건 저보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갖는 그 눈높이, 평가 이거를 정치인들이 못 따라가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의 표를 보면 약간 이제 실망하는 구석도 있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의원들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정부를 평가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정부가 프로페셔널한 정권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됐다고요?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뭘 기대했냐면 정치에서는 아마추어일지 모르나 당과 협력하고 그래서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점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 아줌매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번에 나와요. 그 희한한 정부라 그래요.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동네 아줌매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희한한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쌀값 하락 문제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신동진벽, 밥맛도 좋고 다수학 품종이고 저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에 나락실을 정부가 보급을 해주거든요.
보급 쪽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그거는 수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매 안 하면 안 심지요. 그러니까는 수매 안 한다는 말로 사람들이 그 품종을 심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책이래요. 쌀값하락에 대한 정책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아줌매들이 저게 저 미쳤다. 저게 저지랄하고 언제 저 임기 5년 다 채우겠나 이 얘기를 동네 할매들이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안 좋은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잘한 것 같다 하는 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 굉장히 무리한 질문. 이거는 잘했어요. 그 노동개혁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하겠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선언은 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노동개혁과 관련돼서는 보여주는 모습은 노조를 두드려 잡으면 노동이 개혁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개혁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그 선언하는 거는 그것만 그거 하나 정도?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없으니 저 잘한 거 하나 기억납니다. 뭐 제가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배운 점이 있는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 또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 역시 그랬고. 예.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사람의 인내심을 상당히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네. 꽤 큰 네. 교육이네요. 어떤 시련이 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진보의 관점으로 참 힘든 1년이었는데 화제를 조금만 전환해서 혹시 노무현 재단과의 인연도 혹시 있으신지요? 후원회원. 후원회원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후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임미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노무현 경선 때 저희가 경선인단을 의성에서 이제 남편하고 모으러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2002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꾀가 없어서 좋은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에 사는 누군가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더라, 인품이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입시키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트럭을 타고 꼴짝꼴짝 물어서 찾아다니면서 선거인단을 그때 모았고, 그때 저희 그 모습을 한겨레 신문에 이 박스 기사로 써준 사람이 김의겸 기자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김의겸을 알게 된 거였죠. 노무현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하면 마음이 늘 좀 한쪽이 좀 아리는 네,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두 번 다시 저런 분을 지도자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들 똑같아요. 어려워요. 예, 아니 노무현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 같아요. 예. 도대체 그 문제는 뭘까? 저도 궁금해요, 진짜. 예. 뭔가 생각하면은 아리고 좀 미안하고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네. 최근에 많이 보잖아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네. 했던 발언들. 그분의 구상이나 그분이 그렸던 미래를 당시 우리가 따라가지를 네. 못했다는 네. 거예요. 그것이 되게 미안한 네.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봐요. 노무현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왜 폭탄을 우리 진영에 던지냐 이러지 않고 네. 해봅시다라고 말했으면 진짜 더 없는 기회였는데 네. 아쉽죠. 네. 만약 지금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정말로 네. 열심히 그 뒷배가 되어줄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도당위원장님께서는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소신이 없으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좌우명 이런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정치를 하면서는 이런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계산에 능하지 않고 명분 있는 정치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바뀐 거죠. 바뀌신 거죠.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혹시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 제외한다면 저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네.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네.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87년도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꽤 자주 만났던 사람이어서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87년도에 저희가 6월 항쟁 시기에 87년 말에 저희 그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비판적 네. 지지자. 비지. 예. 네. 비지. 비지 그룹. 네. 나이가 아주 나이 어립니다. 나이는 어립니다. 비지 아는 사람은 제 나이 또래는 되어야 아는데. 네.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비지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만났었고 88년도에 제가 민가협이라는 단체에서 양심수 석방운동을 할 때는 저희 그러니까 민가협의 엄마들하고 당시 평화민주당이었던 걸로 이름을 기억하는데 거기 당사에 많이 갔었죠. 농성을 하러. 그때 제가 가지게 된 정치라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정치는 약자들의 무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는 당 총재였죠. 저희가 농성을 하러 가면 막 한쪽에서는 공장 노동자들, 버스 기사들 막 수십 군데서 찾아와서 막 저마다 다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와갖고 찾아와서 농성을 해요. 그러면 그 저녁 때 뒤에 그 비서실장하고 쭉 데리고 들어와서 다 일일이 다 농성하는 사람들 다 악수하고 들어가서 간담회장에 불러서 한 팀마다 다 이야기 들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당 소속의 변호사 선임해주고 소위 이제 일의 그 실타래 가르마를 타주듯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늘 옆에서 봐왔거든요. 네. 그때 자식이 구속되었을 때 그 답답하고 거기다 구속됐는데 간첩으로 몰린 자식을 둔 부모들이 김대중 총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막 엄마들 막 거의 땡깡 부리듯이 그래서 아우 왜 그래요? 네. 우리 아들 좀 네.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나요. 롤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 네. 네. 아니 이미지가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네. 네. 저도 롤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유 원장님께서는 젊었을 때는 이짱 그리고 지금은 잔다르크 뭐 이렇게 불리는 아주 강한 이미지인데 혹시 유 원장님께서도 두려운 게 있나요? 있지요. 네. 저는 정치라는 거는 끝없는 이제 뭐랄까 칼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는 아직 뭐 이렇다 할 큰 유혹이 없어서 그래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올 수 있었는데 가끔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혹시 어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 삶 하나로도 추스르기 버거울 정도의 인물이 되는 거니 네. 그때는 과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네. 되니 하는 동안에는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네. 뭐 그렇게 살아가자 뭐 이런 거. 가장 두려운 건 유혹. 유혹. 유혹이 무슨 유혹이냐고 네. 물어보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자신 있는 것, 빨리 습득하는 것 외에도 또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런 평가는 들어봤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 추가드리자면은 호소력 있는 연설. 진짜요? 네. 그 도당 선생님 선거하실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깃발을 이렇게 탁 들 때, 그 자세가, 예. 의선에서랑 다르게 하신 것 네. 같은데요. 의회에서는. 경선에서랑 다르게. 아니, 그래요? 그때가 좀 탁 이렇게 기억에 남거든요. 의선에서는 카리스마도 있으시지만 좀 더 부드럽게 아,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훨씬 더 온화하게 하시고 그렇군요. 제가 구미나 어디서 네. 하신 거 봤는데 네. 영주에서 네. 드셨어요. 이렇게. 네. 아니 근데 그 도당위원장 선거할 때 그 연설문을 시간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절박한 거였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2, 제3의 허대만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리고 정말로 내 후배들은 좀 좋은 조건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내가 개고생했으니 너도 해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기억하는 거로는 정치인의 인미 모습이 가장 많거든요. 정치인 인미 그리고 인간인 인미로서 최종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 인미로서의 최종 목표는 저는 제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 역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인미로서의 역할을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시기가 되면 저는 홀가분하게 다 내려놓고 원래 농부 인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고 싶어요. 네. 정치인으로서의 인미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미애라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네. 집에 와서 이불킥을 네.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겠지요.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앞으로 4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맨날 싸움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훈련
그걸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기회들을 우리가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끝. 오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님을 만나보니 처음 봄날의 햇살이라는 문구도 이해가 됐고요.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보여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전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올곧은 신념과 지혜로움으로 오랜 시간 경북을 지켜오신 그 세월을 존경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먼 길 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은주 성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됐는데 여기.